2020 아이스하키 동호인 연맹대회 참가팀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 중인 우리나라 18세 이하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폴란드를 꺾고 대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는 11일간의 휴식기를 마치고 재개되는데요. 대명 킬러 웨일즈는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와의 중요한 홈 3연전을 갖습니다.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파죽의 7연승으로 애틀랜틱 디비전 선두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NHL 한 주간의 동향을 NHL 하덴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2020 IIHF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에서는 캐나다가 결승에서 러시아의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거두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228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28회 문을 열었습니다. 2020년 1월 7일 화요일 오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첫 녹음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또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녹음인데 또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요새 비가 많이 내리네요. 눈은 안 오고 올겨울에는 그러니까요. 비만 내리는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면서 오늘 228회를 출발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참 다양한 종류의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군요. 여러분이 주신 댓글 먼저 봐야 되는데 새해라 그런지 뭐 인사도 많이 주시고 후원도 많이 주시고 네. 갑자기 댓글이 늘어났어요. 그러게요.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안 듣고 계신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네. 또 이렇게 새해 되니까 이렇게 네. 모습을 드러내 주셔가지고 그러게요. 다행이네요. 아직 등장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 회에 또 한번 등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씩 댓글 보겠습니다. 네이버 댓글인데요. 네코두시님 12월 30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립스가 요새 계속 이긴다 싶더니 하세 선정됐군요. 레인저스전은 끈질기게 잘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골을 쉽게 내주는 장면이 많았던 것 같은데 부상으로 빠진 머진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초보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 중에 라인 체인지는 감독이 지시하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각 선수들이 암묵적으로 일정 수준의 아이스타임 소화한 후 또는 각 상황에 맞춰 알아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건가요? 올 한 해도 방송 제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초보적인 질문이라고 하시면서 질문 주셨는데 요거 답변 한번 드리고 가죠. 제가 알기로는 둘 다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이 이제 지시를 할 때도 있고 다음에 누구 라인 나가 이러면은 좀 즉흥적으로 또 바꿀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뭐 약속된 순서대로 이제 정해져서 쭉쭉 이제 들어올 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약속된 대로 가는데 뭐 중요한 순간이라던가 스페셜 라인이 가동될 때는 너희 나가지 마. 그쵸. 니네가 나가. 누구 라인 나가 뭐 스페셜 누구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처음 이제 초보 아이스하키 접하시는 분들한테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거든요. 1분 뛰고 3분 쉰다. 네, 어차피 4개 라인이 돌아가니까 한번 나가서 1분 빡세게 뛰고 그러고 들어와서 3분 쉰다라고 생각해라라고 배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공격 나갈 때 디펜스 체인지하고 수비 내려오면서 공격 라인 체인지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하나만 덧붙이면 최근에 이제 프로 레벨은 굉장히 짧은 시프트를 가져가는 게 거의 뭐 정석화 됐어요. 2, 30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길어도 한 40초? 45초? 그 정도라고 빠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체력적인 이점을 한 번에 팍 하고 또 들어가 조금 쉬다가 짧게 가져가는 게 거의 뭐 정석화돼 있습니다. 국내에는 대명 킬러 웨일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기본적인 약속은 있고 근데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계속 줄 때도 있고 체인지 타임 놓치면 골 먹는 거예요. 뭐 약간 유동적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팟빵 댓글 보겠습니다. 널보이1님 12월 31일 월요일 댓글인데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오일러스 경기 직관 예정이라 글 남겼던 널보이입니다. 일정 변경되어 밴쿠버에서 캐너스 대 킹스 경기 직관했습니다. 28일 경기. 몇 년 전 뉴저지에서 뉴저지 대 버팔로 이후 직관 두 번째입니다. NHL 경기는 항상 경기 시작 전 사람을 엄청 흥분하게 만듭니다. 경기장 내 사운드도 콘서트홀 수준이고 경기는 킹스가 일방적이었는데 어찌 경기는 밴쿠버 승. 마지막 골 빼고 밴쿠버 골은 뽀록구 느낌.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킹스 8번 드라우디 선수가 퍽 잡으면 밴쿠버 팬들이 모두 야유하던데 무슨 이유인지요? 궁금했습니다. 감사. 해피 뉴 이어입니다 하셨고 밴쿠버에서 직관하신 거 현장 사진 첨부해 주셨는데요. 멋지네요 이거. 이런 그 직관 사진들 가끔씩 올라오면 진짜 가보고 싶습니다.
아직 기회가 없네. 언제 갈지도 기약도 없고요. 왜 야유하는 건가요, 근데? 원래 보통 에이스 선수들이 이제 팍을 잡고 이러면은 야유를 많이 합니다. 플레이오프 때 훨씬 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더 만연해지고요. 근데 다우디는 워낙 이제 또 그 인터뷰 같은 부분도 예 뭐 속된 말로 좀 어그로를 끄는 이런 도발을 잘하죠. 예 그런 류의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게 좀 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군요. 뭐 계속 뭐 야유를 받을 것 같네요. 덜보이님 감사드립니다. 방귀쟁이 뿡뿡님 오셨습니다. 1월 1일 댓글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이버에서 보다가 팟빵으로 와서 댓글을 씁니다. 네이버에 보일1318님이 방귀쟁이 뿡뿡님으로 팟빵에 오셨네요. 전국 아이스하키 대회를 네이버에서 보면서 좀 씁쓸한 면도 있고 저도 바람입니다만 2020년에는 아이스하키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합니다. 세계 주니어 하키 대회 보면서 부럽기만 합니다. 적어도 20세 이하 레벨이 D1A까지만 가도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그래도 예상대로 주니어 대회 8강은 정해진 순서로 가지만 독일의 선전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도 최소 고등학교 팀 숫자가 야구팀 숫자만 돼도 잘할 거라 봅니다. 이런 척박한 땅에서 류현진 같은 선수가 나오는 것만 봐도 그렇죠. 인프라가 뒷받침도 안 되고 빙상장도 모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넋두리만 늘어놓았습니다. 2020년에도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발전하고 온더스포츠 영상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온더스포츠 화이팅 해주셨네요. 그런데 후원을 해주셨는데 227회 10만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녹음실 사용료 예. 일단 이번 달 해결됐다는 한 달치가 그냥 예. 방귀쟁이 뿡뿡님 때문에 닉네임 잘 바꾸신 것 같아요. 네. 이분 덕분에 네. 예, 이번 달 스튜디오 대여 비용은 해결이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해드려야겠네요. 예.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후원이 계속 이어집니다. 미국 매니아님 오셨습니다. 1월 5일 댓글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템파베이가 또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토론토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보스턴은 계속해서 주춤거리네요. 그 멀어 보였던 승점 포인트가 벌써 토론토 기준 6점, 템파베이 기준 9점으로 좁혀졌네요. 지금은 더 좁혀졌습니다. 템파베이 기세가 엄청 무섭습니다. 하덴낫에서 한 자리 예상하고요. 서부에서는 베가스가 연승 이어가고 있네요. 이제 NHL도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꽤 잘하네. 이런 한 팀. 이 팀은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까보니까 별로네. 뭐 이런 한 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 팀 있으세요? 예, 두 팀 다 있고요. 네.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잘한다는 피츠버그 펭귄스입니다. 올해. 네. 정말 뭐 부상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 물론 뭐 이번에 영입 자체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불안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까 했고 게다가 뭐 크로즈비 부상에다가 뭐 여러 선수 다 부상 당했는데 까보니까 지금 거의 뭐 메트로 3강 수준으로 가고 있죠. 역시 그 정도로. 피츠버그는 피츠버그다. 예, 저는 설리반 감독을 무조건 칭찬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킨 선수도 생각보다는 훨씬 더 잘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좋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별로인 팀은 내슈빌 프레데터스가 있습니다. 프레데터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너무 부진하고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 잘 풀어 나가도 순간 집중력 와르르 무너지면서 막 2점 차, 3점 차로 이기고 있는데 막 역전패하고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드를 좀 마무리하는 능력 이런 부분도 많이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선수진 자체는 괜찮은데 그 부분을 좀 활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라비올레 감독이 오늘 경질이 됐습니다. 예.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경질이 됐고요. 아직까지 다음 감독이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다음 경기가 보스턴전이라서 빨리 이제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스턴 이야기 해주셨는데 보스턴 지금 뭐 거의 5할 해도 그래도 이게 보스턴이 세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지는 게임도 지금 승점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셔도 그래도 이렇게까지 지금 뭐 한 최근에 막 2승 8패 한번 한 적 있고 최근에도 좀 좋아져봤자 지금 4승 6패예요. 최근 10경기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점 59점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9점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새삼 이제 워싱턴이 얼마나 올해도 잘하고 있는지를 또 보실 수가 있는 이런 또 부분이 되겠네요. 네. 템파베이 하덴낫 한 자리 예상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핫 주인공이고요. 이현숙 기자님 오늘 저지 소개 타이밍이 왔습니다. 예, 검은색 같네요. 템파베이 라이트닝 저지고요. 이쁘네요. 88번. 예, 바실렙스키 선수입니다. 박윤철 PD님 마음에 드시나 봐요? 예. 항상 이게 홈앤어웨이 저지보다 서드 저지가 항상 눈길을 끄는 게
예, 막 약간 독특한 감이 없잖아 있어서 네. 예. 이제 이거 처음에 사실 이제 이미지 막 공개되고 이미지 유출되고 이랬을 때는 이저지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실물을 봤을 때 또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에드먼턴 올해 서드도 보면 이상하거든요. 막 그냥 사진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남색에다가 주황색 그냥 단색 로고인데 그것도 실제로 보면은 꽤 괜찮습니다.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따가 NHL 하덴닷에서 템파베이 이야기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미국 매니아님이 227회 만캐시를 또 후원해 주셨네요. 이것도 또 녹음실 사용료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들어온 후원금들을 다 모아보니까 네. 일단 다음 달 중순까지는 버틸 수 있겠구나. 네. 올 겨울은 좀 그래도 네. 든든하게 덕분에 갑니다. 감사하고요. 유튜브 댓글로 넘어가죠. 프랜시스 기원님 1월 1일 댓글 주셨습니다. 오모시로 이칸토쿠입니다. 밥콕 감독을 해고하는 과정은 상당히 별로였지만 키프 감독이 라인 구성을 훨씬 유연하게 가져가는 부분이 돋보입니다. 실패하면 명장병 환자 소리 듣기 딱 좋은 라인업들이 대부분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토론토가 올 시즌 병원 수준인데도 말리스 제자를 끌어올려 성적내는 수완도 좋아요. 특히 4라인 피에르 앵그발 셧다운으로 키우는 저스틴 홀 두 선수 주목할 만합니다. 키프 감독은 OHL 수 그레이하운즈, AHL 말리스 그리고 NHL 립스까지 모두 두바스 단장이 선임한 복심이라는 트리비아 하나 남깁니다. 최근 살아났던 BKF의 스케이트 날에 동맥을 베어서 플레이오프 직전까진 못 볼 거라는 게 아쉽습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올해도 잘 듣겠습니다 하셨고요. 토론토 팬이시죠? 같이 하워드 팍님 이 바이킹님이라고 있다가 소개를 주셨는데 두 분이 또 같은 토론토 팬으로서 많은 이야기, 토론토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김캐스터님 너무 긴 댓글 탈에 죄송합니다 하셨는데 아니 뭐 죄송하긴요. 괜찮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도 잘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니까 일주일에 거쳐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누셨는데 네. 예, 뭐 이렇게 소통하시면 좋죠. 이런 거 좋아요. 네. 오랜만에 이런 모습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토론토 그러네요. 팬이 많구나라는 네. 거를 또 확인하는 거고요. 뭐 저도 뭐 시즌 전부터 이미 올 시즌 토론토 이제는 좀 해볼 만하지 않는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좀 기대감을 표하고 있는 입장에서 올 시즌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감독도 바뀌고 했지만 흐뭇하게 보고 있고요. 이 상태라면 결국 볼츠와 프로 1차전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이 상태면 템파베이가 디비전 1위하고 2, 3위로 플레이오프 1라운드 떠만나는 거 아닌가. 그럴 가능성 보스턴 충분합니다. 토론토. 예, 충분하고요. 지금 템파베이가 사실은 경기력이 너무 좋아요. 최근에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질 때도 이 전반적인 세부 수치 같은 부분은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템파가.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 실력이 지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도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 템파는 지금 엑셀 안 밟고 있는 거예요. 예. 여전히 예, 엑셀 안 밟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슬슬 이제 또 밟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난해 그런 어떻게 보면 과오를 이제 수습하는 이게 템파 얘기 자꾸 하는데 죄송하고 오늘 에드먼턴 경기를 보고 아직 토론토는 뭐 어렵구나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생각합니다. 에드먼턴전에서 방금 전에 졌죠. 맥데이비드 선수한테 아주 그냥 혼쭐이 나면서 오늘은 진짜 그 패배를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키프 감독이 잡고 난 다음에 세부 수치 같은 부분이 너무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이런 결과적으로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쭉 말씀드리지만 결국 토론토의 셧다운 페어를 역임할 만한 수비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맥데이비드 라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초월적인 이제 1라인을 만날 경우에는 정말 이제 이 대응 능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사실 최근에 에드먼턴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패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좋지가 않거든요. 물론 그리고 위니펙전도 어떻게 이기긴 했지만 저는 그 경기를 보고 이거는 져야 맞는 경기인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정말 얻어맞을 거 다 얻어맞는데 뭐 어떻게 이쪽 골이 안 되고 막 이제 토론토는 한번 쫙 몰아치면 그때 이제 골을 막 만들어내면서 이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를 이제 그 위니펙전이 그렇게 딱 풀리는 경기였어요. 근데 네. 사실은 그런 경기력을 물론 뭐 시즌 중간에 그런 경기 한 경기 두 경기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뭐 오베치킨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플레이오프에 이길 수 있는 하키를 토론토는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뵙콕 감독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아직까지 좀 그런 느낌이 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키프 감독이 이제 그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 예전 토론토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 약점이라고 지적됐던 부분이 아주 좋아졌구나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관측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플레이오프 때 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요. 물론 네. 다른 분들은 더 좋은 이제 전망을 남겨주실 수 있겠지만은 네. 어쨌든 토론토는 지금 분위기를 수습을 하고 충분히 이제 홈아이스까지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홈아이스를 노려서 높이 올라간 이후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오늘 하덴낫에는 없는 토론토 메이플립스인데 연습 기자님이 토론토에 대해서 한 말씀 또 주시고 갑니다. 프랜시스 기원님, 하워드 팡님 두 분 다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댓글 봅니다. 왕루이님 1월 2일 댓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PD님, 기자님, 아나운서님 그리고 다른 애청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헵스는 서부 캐나다 원정에서 3승 1패, 1패도 아쉬운 패배로 잘 마치고 플로리다로 갔으나 3연패를 당했네요. 엠핀의 골이 있었지만 모두 한 골차 패였네요. 프라이스가 너무 운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캐롤라이나와의 경기에서는 희망적인 모습을 하나 봤습니다. 공격, 펠링, 코카, 커즌스, 매테, 플러리 이 다섯이 링크에 함께 올라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커즌스가 나이가 있고 타팀에서 온 선수지만 나머지 넷은 드래프트한 21세 이하 선수였네요. 스즈키, 베이모까지 젊은 선수들이 라인업에 있고 프리모도 얼마 전 NHL 첫 승을 했으며 코필드, 로마노프라는 리그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유망주들의 조던 해리스, 조시 브룩, 이코넨, 일로넨, 올로프선, 스트로블, 놀랜더 등 파이프라인 탑백에 들만한 선수들이 고른 포지션에 배치하여 있네요. 하키뉴스 팟캐스트에서는 헵스팬 2년만 기다리면 화려한 미래가 기다린다 하는데 반면에 미래 자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네요. 로마노프도 러시아에 남으면 두세 배 달하는 돈을 받다가 FA로 북미로 올 수 있고 이코넨인지 일로넨인지 러시아라고 해서 세금이 없다네요. 북미로 안 올 수 있다고. 올 한 해도 좋은 방송 잘 청취하면서 소식 간간히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새해 인사를 또 주셨네요.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의 근황에 대해서도 또 알고 가게 됩니다. 몬트리올 경기 요즘 어떻게 보세요? 오늘 또 코발추크 선수 데뷔전이라서 맞아요. 조금 집중을 하고 봤습니다. 네. 저 코발추크 선수도 좋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러시아 선수들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왕로이님이 코발추크 관련 댓글 주셨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1월 4일 토요일 댓글인데 일리아 코발축이 헵스로 와줬네요. 2년 전엔가 줄리안 감독이 러시아 선수를 미워한다는 루머를 믿었었는데 아닌 게 판명났네요. 흐흐흐. 스캉델라도 고향으로 돌아와줬고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라지만 작게나마 코발축이 도움이 돼줬으면 합니다. 이제 시즌 절반 돌았는데 남은 절반 분발해서 프롭 가는 모습 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또 하나 댓글 주셨어요. 코발축구 선수 몬트리올 데뷔전 어땠습니까? 굉장히 저는 학점을 따지면 A 학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선수가 오늘 경기를 봤을 때 그렇게 이제 득점에서의 기여 자체는 없었어요. 근데 안 하던 걸 합니다. 이제 예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이제 수비 부분에서의 적극적으로 압박을 들어간 다음에 체크로 마무리를 하면서 턴오버를 유도를 한다든지 이게 그 다노 선수가 아니고 셔러 선수였죠. 첫 골에 연관이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샷블락 또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 이 선수 그 이제 슬램덩크 만화의 그 너는 가자미가 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코발축구 선수 활약은 진짜 이 변덕구개가 됐거든요. 그렇죠. 네. 절실함에 그 자신이 진짜 커리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 절실함이 확실하게 좀 느껴졌었던 좀 그런 경기력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도 처음에 코발추크 선수가 이제 이 몬트리올에 갔을 때 몬트리올이 너무 이제 물론 몬트리올 입장에선 전혀 이제 위험도가 없는 영입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이 부상자 때문에 패닉 바이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네. 그래도 오늘 같이 활용을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괜찮을 것 같고요. 줄리엔 감독이 러시아 선수 미워하는 거는 이거 하나로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어떻게 보면 호울라초프 선수가 보스턴에 있었을 때 이 선수를 안 올렸었죠. 옛날에. 물론 그때는 이제 아직 호울라초프가 지금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에 있는 그 선수입니다. 네. 이제 아직은 뭐 좀 멀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는 거고 진짜 이제 초특급 선수가 있는데도 안 쓴다. 이러면은 이제 진짜 이런 건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스캔델라 영입 같은 부분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몬트리올의 현 상황으로 좀 플레이오프 같은 부분을 노리기에도 지금 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팀이 결과적으로는 토론토랑 템파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팀의 최근의 기세를 이길 만한 활약을 보여주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아쉽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유망주를 덜어낸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픽 엄청 많거든요. 몬트리올이 내년에 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신인이 너무 많다는 거는 한 2, 3년 후에 굉장한 자산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계약이 굉장히 꼬여버릴 가능성도 동시에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너무 또 이 신인들만 많다고 당장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당장 2, 3년 이후에 이 그 캡 상황을 이제 막 쭉쭉쭉 꼬이기 시작하면은 정말 답이 없고 게다가 몬트리올은 이미 장기 계약자들이 수비에도 있고 공격에도 꽤 있죠. 이제 예. 뭐 공격수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덜어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노프 작년에도 참 잘했는데 올해도 정말 언더 20에서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 러시아 사실상 에이스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고 네. 내년에 뭐 이미 로마노프 자리를 마련해놨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까봐야겠죠. 이번에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때도 잘했다고. 예, 체스카 모스크바에서도 이 로마노프 선수가 뛰는 걸 보고 점점 이 역할이 느는 거를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왜 이런지 확실하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왔고요. 언더 20에서는 정말 뭐 사실상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몬트리올 이야기를 또 주시고 갑니다. 템파베이 토론토는 디비전 3위 이내로 플레이오프 가고 몬트리올은 와일드카드로 가면 되지 않나. 그래서 와일드카드 동부 좀 되게 혼전이던데. 근데 와일드카드로 네. 가면 또 문제가 계속 길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딱 자르겠습니다. 이제 와일드카드로 가면 문제인 게 결과적으로 보스턴 워싱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믿어봐야죠. 뭐 와일드카드 팀이 우승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왕로이님 댓글 감사합니다. 강범구님 1월 2일 댓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하키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이스하키 동호인연맹 운영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0년에도 아이스하키 동호인연맹에서 리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팀을 접수하다 보니 디비전 운영이 불규칙해지고 승격 강등의 의미가 크게 없어서 올해부터는 아이스하키 동호인연맹에 가입을 한 팀으로만 3년짜리 장기 리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팀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스하키 동호인연맹 네이버 카페에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1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으니 아이스하키를 사랑하는 동호인팀에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온더스포츠님이 바로 댓글 다음 회차 녹음 때 소개하겠습니다. 1월 7일 예정이라고 답글을 써주셨습니다. 박힘찬 PD님이 이 내용을 오늘 따로 코너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또 안내를 드리긴 할 텐데 강범구님이 이제 연맹 운영위원으로 일하고 계신 입장에서 또 이렇게 공지성 홍보를 또 해주셨습니다. 많은 팀들이 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강범구님이 팟빵에 또 227회 만캐시를 후원해 주셨네요. 후원이 뭐 넘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범구님, 박김찬 PD님도 아는 분이시죠? 예,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네. 동호회 형님입니다. 네. 또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네요. 네. 이따가 동호인연맹 리그 안내를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댓글 봅니다. 하워드 팍님 1월 3일 금요일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좋은 방송 부탁드린다는 염치 없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이버 방송이 중단된 후 팟빵은 인증 문제로 댓글을 못 드렸는데 새해 맞아서 페북으로 자주 올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선 바이킹 아이디로 로그인했었습니다. 비디오로 접하니 기차에선 못 듣지만 친근하고 훨씬 좋네요 하셨어요. 네이버에서 바이킹님으로 많이 또 댓글을 주셨던 토론토 팬이신 하워드 팍님이 넘어오셨군요. 유튜브로.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도 비하인드 더 넷으로 열려 있습니다. 예, 네이버로 들으실 분들은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시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고요. 오디오만 들으실 분들은 뭐 네이버 오디오 클립 어플이라던가 아니면 팟빵 어플을 설치하시면은 거기 이제 등록해놓고 계속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유튜브 프리미엄 아닙니다. 네. 유튜브도 이제 유료 결제하면은 이제 오디오만 이렇게 따로 꺼놓고 들을 수는 있는데 돈 들어가니까요. 네. 어쨌거나 뭐 다양한 플랫폼에서 또 의견 또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반가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댓글이군요. 1월 6일 월요일 링 0.0 링님. 현재 32번째 구단인 시애틀 신구단은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베가스 탄생을 못 봐서 신생 구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언제부터 드래프트를 하는지, 베가스는 어떻게 첫 시즌부터 강력한 전력을 만들었는지가 궁금하네요. 이름도 궁금하고요 하셨어요. 시애틀 소식
들어온 거 있습니까 최근에? 이름 같은 거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전반적으로는 아주 큰 그림에서는 막 뭐가 이렇게 확 결정인데 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팀 네임이나 이제 팀 이름이나 색깔, 색상이라든지 로고 같은 것도 아직까지는 공개가 안 됐는데 올해 2월이나 3월쯤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뭐 다른 정보 어디를 홈으로 쓰고 연고지가 시애틀이고 이런 건 다 공개가 됐고 2021-22 시즌부터 퍼시픽 디비전의 일원으로 이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서부 컨퍼런스가 되겠고요. 2021-22 시즌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확장 드래프트 역시 2021 시즌, 21-22 시즌 거의 직전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번 시즌 끝나고 한 시즌 더 치러야 되니까 시간적으로는 아직 좀 여유가 있고요. 앞으로 계속 뭐 시애틀 관련된 뉴스는 저희도 전달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처럼 또 많은 댓글과 후원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 순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주에도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28회 오늘 첫 소식은 국내 소식인데요. 그중에서도 동호인 연맹 대회 소식입니다. 아까 강범군님 댓글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박김찬 PD님이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2020 아이스하키 동호인 연맹 대회가 곧 조만간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참가팀 접수를 받고 있죠, 지금. 예. 시작한 지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동호회 연맹 대회라는 이름으로 한 거는 이제 3년 차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고요. 그 전에는 이제 서울시장기 생활체육대회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생체 대회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말하기도 했었고 하는데 이제 연맹도 갖춰지고 대회명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동호회분들은 아동연. 예. 아이스하키 동호회 연맹 대회를 줄여서 아동연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게 이제 매년 이제 참가팀 접수를 받고 디비전 구성을 하고 대회를 치르고 했는데 참가팀들의 실력을 가늠하기도 어렵고 신생팀인 경우에는 그리고 또 그렇게 차이가 있을 때에는 디비전 내에서도 이게 잘하는 팀 전승으로 확 몰아가고 뭐 안 되는 팀은 또 전패로 확 밀리고 이런 게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디비전 간의 그런 균형이나 이런 것도 좀 애매모호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반복이 되면은 이제 좀 안 되는 팀들은 이거 재미없네 안 해 하고 이제 중간에 나가 포기해버리는 사태도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예 가입을 받고 3년 동안 가입 안 받고 요 구성된 팀 내에서 디비전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 3년짜리 이 리그 대회에 접수를 못하면 앞으로 3년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온 팀도 3년 동안 나가면 안 되고 나가면은 위약금이 있는 거네요. 위약금처럼 이제 예치금이 반환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큰 프로젝트인데요. 예, 좀 아무래도 이게 디비전 1부터 디비전 6까지 있는데 한 디비전에 1부 같은 경우에 12팀이 있고 나머지 디비전에서는 6개 팀씩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팀,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활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가장 큰 아이스하키 말씀 주시가 단순 계산해도 40개 팀이 넘는데요. 그러니까요. 선수는 더 많죠. 한 팀에 뭐 30-40명씩 등록돼 있는 팀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다 보니까 이렇게 좀 초반에 기틀을 잡기 위해서 그런 룰들을 일단은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즌 3년간 추가 가입 없이 받아 놓으면은 뭐 그 사이에 불참하거나 탈퇴하거나 이러면은 몰수 예치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 못 받는 거고요. 추후에 다시 뭐 재참가하거나 재가입하거나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접수는 1월 20일까지 eco91@파란.com eco91@파란.com으로 이제 연맹 가입 및 리그 신청서, 뭐 선수 등록 신청서, 그리고 이제 미성년인데 이제 동호회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전 동의서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요. 요 양식들은 그 네이버에 아이스하키 동호회 연맹 카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다운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가비 20만 원이라고 하고요. 이 몰수 예치금 30만 원. 한 팀당 총 50만 원. 네. 그래서 몰수 예치금은 이제 3년 동안 그런 몰수금 발생 사유가 없으면은 반환이 되는 거고, 예. 예, 참가비는 반환 없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자문위원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연맹을 운영하려면은 다 이제 동호회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 시간, 자기 재능 기부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문위원도 모집하고 있는데 이것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예,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위원회에서 심사 거쳐서 선발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선수 출신들 나오냐 못 나오냐 요거에 가장 민감하고 이 선수 출신 한번 나와서 휩쓸고 다니면 이거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 승패를 좌지우지하고 보통 예. 이제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나이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예, 1977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까지만 등록. 1977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네, 그럼 몇 살이에요 이게? 대충 45 정도 되나요? 그런 것 같죠? 그래도 그래도 선수 출신인데. 예, 선수 출신 그래도 세요. 예, 그래서 예, 그분들만 이제 등록하고 출전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접수 받아서 디비전 확정 짓고 출전팀 확정 짓는 거는 이제 2월 1일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고 하고요. 접수 받아서 2월 1일에는 총 참가팀이 결정이 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디비전 구성이 맞춰지고 대표자 회의는 2월 16일에 일요일 날 한다고 하고요. 예. 각 팀에서 한 명 이상씩 오셔야 예, 회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 내용들은 이제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페, 아이스하키 동호회 연맹 카페에 다 올라와 있는 내용이라서 네. 그거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은 그 네이버 카페에 댓글 남기시면 바로바로 또 댓글 달아주시고 하니까요. 예, 참조하신 다음에 참여 많이 하셔가지고 예, 여기 또 디비전 올라가고 내려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거 3년 동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볼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디비전 1 우승팀은 종합선수권대회 출전 자격 주고 그러기에는 또 내가 지금 그러기에는 아니 그걸 꿈꿔보는 예. 거죠. 3년 후에는 뭐 그 정도 그쵸. 수준 되지 않을까. 예, 이게 좀 더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예, 그런 상황도 이번에 2020년 대회 일정 현재 나온 걸 보니까 3월부터 8월까지 정규 리그를 하고 9월, 10월에 순위 결정전을 한다. 뭐 이런 계획이 있네요. 예, 딱 좋죠, 뭐. 예. 장기 레이스예요, 이거. 네. 보통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게임을 하게끔 일정이 짜여지더라고요. 네. 네. 한 달에 한두 번. 예. 그래서 보통 6개 팀이 디비전에 들어가니까 10번의 경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홈앤어웨이로. 뭐는 뭐 6개월 정도 사이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재밌습니다. 근데 2020년 이제 새롭게 또 개편을 해서 출발을 하는 동호인 연맹 대회가 될 텐데 기대가 됩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이 동호인 분들 아마추어 어떤 대회 이런 게 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요 아동연 대회가 가장 큰 대회고 네. 이제 뭐 지역별로나 아니면 링크장별로 소소하게 대회나 리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제가 뛰고 있는 기준으로 예. 말씀드리면은 경기 남부 리그가 현재는 그 다음으로 큰 대회인 것 같아요. 예. 예, 경기도 남부 지역에 있는 안양, 과천, 수원, 성남까지 뭐 인천은 아직 참가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있는 팀들이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디비전 나눠서 디비전 1, 2 예, 그리고 루키 리그까지 예. 그렇게 해서 디비전이 현재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시즌 중반이 어느덧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경기 남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동연 리그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11월 달부터 해서 3월 달까지 예정이 돼 있는 대회이고, 예, 저도 이제 1부 리그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는데 A 그룹이 좀 상위 그룹이고 B 그룹이 좀 낮은 그룹인데 네. 저는 B 그룹에서 뛰고 있다는 현재는 거, 예, 네. 그리고 3전 전패를 하고 있다는 거, 예. 올 시즌에는 별로 그렇게 기록이 좋지 않던데요, 박인재 이게 PD님? 작년에는 저희가 2부 리그였거든요. 네. 디비전 2였는데 네. 이 디비전 1으로 개편이 되고 팀 개편이 되니까 확실히
힘듭니다. 네. 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요 경기 남부리그도 카페가 있고 또 기록이나 영상 같은 거는 이제 저희 온도스포츠 홈페이지에 페이지가 마련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하키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 영상이 올라오고 있어서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이 정도 레벨이구나,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고 어느 정도 감은 잡으실 수 있으니까 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경기 남부리그만큼이나 또 경기 수나 체계가 갇혀 있는 리그가 성남 쪽에 한라 프리미어 아이스하키 리그라고 있습니다. 네. HPHL이라고 예, 한라 프리미어 하키 리그 뭐 이렇게. 근데 요게 2002년도에 진팽 아이스하키 리그라고 처음에 시작이 됐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분당 탄천종합운동장 빙상장에서 거기에서만 이제 돌아가는 리그인데 2009년 와서 이제 한라 프리미어 아이스하키 리그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었고 디비전 1에는 현재 4팀이 있고 디비전 2에 10개 팀이 탄천종합운동장 빙상장에서 예, 풀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풀리그 마치면은 순위 결정전하고 뭐 플레이오프하고 하면은 요게 딱 3개월 안에 딱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분기마다 리그가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번의 리그를 돌아가는 네. 예,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이번 주부터 예, 2020년 1차 리그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나름의 또 재미가 있어요. 예, 10개 팀이 또 붙는다라는 거 그리고 탄천에서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경기 남부리그 HPHL 이 두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팀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2020 아이스하키 동호인연맹 대회에도 참가를 하는 건가요? 다 할 수 있고 양쪽을 다 뛰는 건가요? 예. 리그를? 다 뛸 수 있고 뭐 선수들도 보면은 막 저 같은 경우에도 예, 아동연하고 남부리그는 제거스라는 팀에서 활동을 하고 네. 있고 예. 그러니까 또- 뭐 3년짜리 아동연이 새롭게 출범을 하지만 뭐 기존에 하고 있던 리그들은 그대로 그죠. 분석이 되면서 유지가 네. 되겠군요. 예, 네. 각자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네. 예, 그렇게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또 대학 동아리 리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 이제 대학 동아리 아이스하키 동아리가 이제 작년에 서울대가 생기면서 5개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거기에 서울대학교까지 네. 예, 아이스하키 동아리가 있고 요 동아리 팀들끼리 모여서 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진행이 될까 했는데 뭐 이렇게 일정 조율하다 보니까 좀 밀리는 감도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풀리그를 거쳐서 예,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저도 예, 대학 동아리 소속돼 있을 대학생 때는 아니잖아요. 예, 꽤 오랫동안 했었죠. 거의 10년 가까이 했었는데 네. 예, 그 꼴리가 없다 보니까 했었는데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네. 대학생 신분 꼭 뭐 그 학교 학생이어야만 그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예, 뭐 학교마다 그 가입하는 규정이나 이런 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동아리들도 있고 하니까 예, 참고하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밖에 뭐 링크장별로 뭐 광운대학교 링크를 쓰고 있는 팀들, 뭐 동천 링크장을 쓰고 있는 팀들 뭐 이렇게 모여서 아무래도 이게 거리가 좀 있으면은 차로 움직이고 해야 되다 보니까 장비가 있어서. 장비가 있어서 네. 원정 가는 게 조금 힘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링크장 안에 같은 링크장을 쓰고 있는 팀들끼리 또 리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리그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동호회 관심 있으시거나 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예, 이런 네이버 카페나 진짜 근데 나는 봐도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예, 저한테 메일 보내셔도 됩니다. 네. 저는 적절히 그 지역에 뭐 그 시간대에 예,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팀들 예, 추천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거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팀이 있고 많은 선수가 있고 다양한 리그 경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야 이제 뭐 수도권이 살고 있다 보니까 수도권 근방에 그런 리그나 예, 대회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 보면은 뭐 충청도, 뭐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예, 다 소소하게 다 있고 있었고 예, 지금은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과거 뭐 보면은 남부 지역에 있는
팀들끼리 막 서로 홈앤어웨이 가면서 리그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경남 쪽. 네, 네. 경남 뭐 전라도 이쪽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소식을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혹시나 또 그렇게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리그나 대회가 있다, 이걸 좀 소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참가 거리상 좀 아동연 참가하기도 만만치는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이렇게 이제 아이스하키에 대한 애정으로 이렇게 또 계속 즐기시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뭐 다른 지역에서 또 어떤 리그가 있다거나 뭐 소식이 있으면 제보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동연 아이스하키 동호인연맹 네이버 카페 참조하시고 많은 팀들이 참가해서 열띤 승부를 또 벌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8세 이하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현재 2020 IIHF U18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디비전 1 그룹 B 대회에 참가 중입니다. 총 5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미 3경기를 마친 우리나라 여자 18세 이하 대표팀이고요. 일단 경기 현재까지 결과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경기 오스트리아전에서 0대4로 패했고요. 두 번째 경기였던 영국전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경기 폴란드전에서는 드디어 3경기 만에 첫 골도 나왔고 스코어 2대1로 승리를 했고요. 이번 대회 3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한 우리나라 여자 18세 이하 대표팀입니다. 오늘 7일 밤에 한국 시각 기준 7일 밤에 노르웨이전을 앞두고 있고 9일 새벽에 중국전까지 2경기가 더 남아있네요. 현재까지 3경기를 치른 우리나라 여자 18세 이하 대표팀 경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풀버전을 다 보지 못하고 중간중간 넘기면서 봤는데요. 잘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하고 있고요. 네. 공격하는 공격 전개 능력이라던가 뭐 전체적인 라인 밸런스라던가 뭐 개개인의 그런 공격 능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수준이 올라와 있어서 네.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었고요. 골텐님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네. 경기별로 보면은 오스트리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대0으로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엠티넷까지 먹어서 4대0이 된 건데 나름 찬스도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있었고 했는데 아무래도 첫 경기고 처음 출전하는 세계선수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행착오 내지는 경험 부족이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약간의 그런 긴장감에서 오는 실수들, 그런 부분들이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그게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전 같은 경우에 영국전 같은 경우에는 잘했거든요. 굉장히 경기 내용도 괜찮았고 좋은 장면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또 파워플레이 찬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7번이나 있었는데 그런 거를 좀 결정력 부분에서 좀 집중도가 떨어졌던 부분들이 아쉬웠던 장면들이었고요. 내용은 굉장히 좋았으나 그렇게 공격을 퍼부었는데 안 통했는데 상대 일격에 한번 당하는 전형적인 패배하는 그림.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아깝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콜텐님도 양쪽 다 굉장히 잘하는 모습들이어서 재밌는 경기였지만 져서 아쉬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취골이 먼저 터졌다라는 게 가장 큰 장면이었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펄쩍펄쩍 뛰면서. 그래서 첫 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세계 선수 첫 골. 또 이 18세 이하 선수들이면 얼마나 또 이 감정의 기복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쁜 장면들이 팀의 전체적인 텐션을 올려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결승골도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터졌던 게 눈여겨볼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터뜨리기 시작했으니까 공격력 부분은 좀 이제 공격 전개하고 찬스를 만들어가고 공격 지역에 진입을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3차전 3경기를 치르면서 반복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2경기에서도 그런 결정력에서 자신감을 얻었으니까 좀 좋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상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남은 2경기 상대가 노르웨이 일단 지금 이미 2승 1 연장패를 하고 있고 이 영국을 7대1로 완파한 팀이에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도 현재 연장승 2번.
어쨌든 우리가 이제 폴란드는 이겼지만 잔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안전하게 1승 이상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뭐 보면은 뭐 스코어를 보든 기록을 보든 보면은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예, 스코어가 정말 크게 벌어지지도 않고 한 골 싸움도 굉장히 많았고요. 하다 보니까 예, 그 감으로 가면은 예, 그 종이 한 장에서 먼저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번 대회 우리 어린 여자 선수들이 기대 이상으로 잘 해주고 있어서 앞으로 뭐 상위 디비전으로의 승격도 기대해봄직할 것 같네요. 예, 계속해서 지금 당장 이번 대회는 뭐 안 되더라도 예, 어린 선수들의 좀 눈에 띄는 선수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네. 예, 평창 이후에 또 클럽 활성화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예, 빠른 시일 내에 더 높은 디비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남은 노르웨이전, 중국전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28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소식입니다. 아시아리그는 연말 연초에 11일 동안 경기가 없었습니다. 휴식기를 가졌던 아시아리그였는데 이번 주부터 재개됩니다. 쉬는 기간 동안에 몇 가지 공지사항들이 있어서 요거 잠깐 보고 가죠. 12월 31일 2019년 마지막 날에 각 팀별로 추가 선수 등록이 몇 건 있었는데요. 우선 안양한라가 골리 심연섭 선수를 새 선수로 등록했습니다. 1997년생 22살 187cm 92kg 경기고 졸업했고 이제 고려대 졸업 예정인 선수인데 우리나라 뭐 U18, U20 국가대표를 지낸 심연섭 선수를 안양한라가 영입했고요.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는 수비수 마스이 히로시라는 선수를 또 추가 등록했네요. 역시 22살 일본 U18, U20 국가대표를 지낸 선수입니다. 또 사알리는 기존에 뛰고 있던 수비수 알하스코 치카레프 선수를 말소시켰고요. 이 선수는 올 시즌 21경기 나와서 한 골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 대신에 새로운 선수가 들어왔는데 유리 크라마렌코라는 수비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선수는 98년생 21살. 지난 시즌에는 MHL에서 또 활약을 했었던 선수네요. 이렇게 해서 각각 세 팀이서 또 추가 선수 한 명씩 또 보강이 됐던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의 지난주였습니다. 다음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 바로 대명 킬러 웨일즈의 홈 경기 일정과 장소가 변경됐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가 원래는 1월부터 2월까지 홈 경기를 새 연고지죠.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목동 아이스링크의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되면서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홈 경기장 이전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지 나온 거 보니까 1월에 예정돼 있던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와 오지이글스와의 홈 경기 총 6경기를 목동 아이스링크가 아닌 고양 어울림놀이 얼음마루에서 치르게 됐다는 내용이었고요. 경기 시각도 주중 주말 경기 모두 똑같습니다. 저녁 7시 19시 경기로 변경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월 1일, 2월 2일 안양한라와 또 홈 2연전을 앞두고 있는 대명 킬러 웨일즈인데 이게 아시아리그 홈페이지에는 이제 공지사항에는 이 두 경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대명 킬러 웨일즈 구단 공식 SNS 홈페이지 공지를 보면 안양한라와의 2월 1일, 2일 2연전도 고양 어울림들이 얼음마루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2월 13일, 15일, 16일에 예정되어 있는 사할린과의 홈 3연전만 현재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인 상태로 안내가 돼 있습니다. 이게 예정보다 지연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경기장 변경 또 시간까지 바뀌게 됐는데 이거 1월부터 목동에서 하는 줄 알고 직관 준비하셨던 팬분들은 난감하시겠는데요? 멘붕 빠지셨다고 다들 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즌권 구매하시는 분들도 그래 고향은 뭐니까 포기를 하고 목동이라도 가보자 해서 계획하고 구매하셨던 분들도 많았는데 네. 예,
이거 큰일 났죠. 이제 목동 가려고 시즌권 구매했던 팬분들은 어떻게 그러니까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발표는 이렇게 났는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한 뭐 보상책이라던가 아니면은 막 환불 요청 예.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대책에 대해서는 공지가 없어서 네. 그 부분은 많이들 답답해 하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대면 구단에서 빨리 손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른 쪽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 펜스가 안 들어왔대요. 아, 예. 그래서 그게 뭐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공사 마무리도 늦어지고 있는 건데 좀 많이 안타깝게 됐죠. 이 공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 마지막 날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경기 2주 앞두고 2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렇게 공지가 됐던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 예. 그리고 경기 시간도 많이 아쉽죠. 저녁 7시 경기. 예. 평일이야 뭐 7시에 했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주말은 뭐 토요일이야 그렇다 치고 일요일은 많이 힘들 수 있죠. 또 이제 직접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말 저녁 7시라는 시간이 좀 부담스러우실 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사적으로 저희 온더스포츠 생중계 시청자 수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오고 가면서 편하게 네. 직관할 수 있어야 그게 가장 네. 베스트인 건데 그게 많이 아쉽고요. 안양할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일단 2월 일정이다 보니까 그 1월 공지에서는 빠진 것 같고요. 네. 아마 2월 앞두고 공지가 그러니까 구단에서 얘기한 내용이 맞겠죠? 예 공지가 될 거라고 하고요. 네. 예 2월 1일 2일 고향에서 3시 경기라고 합니다. 안양알라와의 2연전은 네. 오후 그나마 3시. 예 그나마 그건 다행이죠. 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목동에서 3경기 하려고 예 지금 한 시즌 이렇게 돌아갔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만약에 플레이오프가 있다면 네. 플레이오프로 홈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된다면 목동 경기가 뭐 늘어날 수는 있은 여지 네. 있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라고 저도 얘기를 전해 들어서 네. 같이 좀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팬분들도 그러니까 그럼 무거워진 팬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거는 구단과 선수들이다 보니까 단순히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으로 그 뭐 반성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 예 실질적으로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좀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예. 참 경기장 때문에 뭐 사할린도 그렇고 대명도 그렇고 예. 좀 그런데 고생이 얼마 전에 많은 유준호 사이언스 경기 막 취소되고. 예, 고생이 많았던 한 시즌인 것 같네요. 뭐 이런 시즌도 있고 저런 시즌도 있고 하는 건데 예. 뭐 아무래도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리그가 10년, 15년 됐다 한들 아직까지 봤을 때에는 걸음마 단계인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이거 한 3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올해 또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예, 이런 좀 걸음마를 빨리 좀 뗐으면 하는 바람도 올 새해 소망에 엮어서 하게 되네요. 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가 보면 공지는 올라왔는데 세부 경기 일정 들어가면 여전히 1월 이후 다 목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업데이트가 안 아시아리그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보면은 답답한 거 많은데요. 그 문제가 많죠. 안양할라하고 사할린 원정 갔을 때 일정 땡겨졌었잖아요. 네. 그거 아직까지도 안 땡겨진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기록지만 그쪽만 땡겨져 있고. 네. 그러니까 거기도 좀 디테일하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혼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또 리그 연맹에서 좀 손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안 고쳐지면 구단에서 좀 얘기해서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네. 12월 21일 대명 한라전 한라 두 번째 골 여전히 김상욱 선수 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정 안 되고 있고요. 기록지 수정 안 되는 건 뭐 하루 이틀 일도 네.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발견했는데 크레인즈의 라트비아 수비수 에드문츠 아욱스트 칼른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아욱스트 칼른스 이름 철자가 A가 있어요. 아시아리그 홈페이지. 근데 제가 다른 데 다 찾아봤는데 아시아리그 홈페이지만 A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트 칼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기록지도 다 지금 A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걸음마 이 단계라는 거. 크레인즈 구단도 모르고 있는 건지 말도 못했다는 거. 네. 그런 거 염두해 주셨으면 좀 좋겠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시아리그 홈페이지. 네. 많이 좀 아쉽고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뭐 발견하는 족족 이렇게 건들고 가야죠. 예, 얘기를 해야죠. 얘기 안 하면 또 모르고 지나가니까요. 네.
뭔가 좀 연말에 좀 아쉬움이 컸던 아시아리그의 이 소식이었지 않았나. 네, 연장선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1일 쉬었고 이번 주에 이제 경기가 새로 들어가는 아시아리그인데 경기 안내 드리겠습니다. 1월 10일, 11일, 12일 금토 일요일에 사할린 대 도크 프리블레이즈의 3연전이 러시아 류즈노 사린스크에서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일본 고리야마 3연전에서는 3경기 다 3골 차로 사할린이 정규승을 챙겼고요. 이번 3연전 올 시즌 4, 5, 6차전 일정입니다. 사할린이 최근 4연승 중이고요. 이번 3연전에서 승점 3점 이상 따면 안양할라를 제치고 1위를 탈환하게 되는데 프리블레이즈 상대로 3경기에서 승점 3점 이상이라는 과제니까 1위 탈환이 유력해 보이네요. 프리블레이즈는 개막 18연패 후에 대명전에 시즌 첫 승을 올렸지만 최근 다시 5연패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팀의 시리즈 전망은 또 뻔한 말씀 주실 것 같고 관전 포인트나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뭘 보면 좋을까요? 뭐 볼 게 없이 제 생각에 이거는 뭐 짚어드릴 것도 없다고 봅니다. 이제 이 사회 경기 자체는 제가 이때까지 블레이즈 경기를 오래 보면서 느낀 거는 절대 사할린을 이길 수 있는 전력은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여실히 드러날 것 같고 그 중에 얼마나 결과적으로 분투를 하느냐고 또 이번에도 별일 없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명의 골리를 번갈아 쓸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네. 이미 시즌이 이제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플레이오프 갈 가능성도 없고요. 이제 가진 선수들을 얼마나 그냥 골고루 출장을 시키면서 좀 잘 그래도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경기인데 최근에 뭐 하타 선수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결과적으로 후루카와 슌 선수를 밀겠다라는 건데 아직 후루카와 선수도 물론 이 선수가 제목 자체는 괜찮은 제목입니다만은 아직 좀 멀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할린을 상대로서 막 그렇게 크게 이제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전반적인 모든 라인에서 이제 사실은 다 사할린은 우세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는 정말 이 가능성 자체가 사실은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9점에서 이제 승점을 1점으로 깎아내면 제가 생각했을 땐 블레이즈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지글스 대 니코 아이스박스 3연전이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있습니다. 1월 11일, 12일, 13일, 토, 일, 월요일 3일 연속 경기인데요. 지난 10월 초에 니코 3연전을 가졌던 두 팀인데 그때는 2승 1패로 아이스박스가 위닝 시리즈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때 아이스박스가 3일 연속 경기를 니코에서 했었는데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나왔던 1, 3차전에선 이겼고요. 이노우에 미스아키 선수가 나왔던 2차전에서는 패하했었어요. 이번 3연전 역시 정규리그 4, 5, 6차전 일정입니다. 오지글스가 최근에 좋죠. 13경기 11승 2패 8연승도 했었고요. 좋은 기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아이스박스는 안양에서 한라전 원정 3연전 내리 3패한 후에 무려 41일 만에 갖는 리그 경기입니다. 전 일본 선수권 대회 우승을 했었죠. 그 우승 결승전 이후에 34일 만에 갖는 또 공식 경기가 되겠고요. 아이스박스가 또 오랜만에 나옵니다. 이글스의 수비수 하시바리오 선수는 통산 100도움에 1개 남았고요. 아이스박스의 수비수 사토 히로토 선수는 통산 100포인트에 또 1개를 남겨놓고 있네요. 기록 달성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글스 대 아이스박스 3연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오지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라인의 깊이 같은 부분에서 확실하게 오지가 앞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니코의 1라인 같은 부분은 굉장히 무섭기는 합니다만은 오지 역시 사실 오사와 유토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센터진 같은 부분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리덴바크 오사와 그리고 나카지마죠.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니코 입장에서는 확실히 한 명은 어떻게 후라시 라인으로 비빈다고 해도 나머지 두 라인에서 좀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차하면 이제 오지 이글스가 3승을 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사실 후쿠지 선수가 이제 또 많이 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지난 뭐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에서도 그렇고 좀 예전만 못하다라는 느낌은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지가 좀 서력을 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명 킬러 웨일즈 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의 3연전이 우리나라 고향 어울림놀이 얼음마루에서 1월 11일, 12일, 14일 토요일, 일요일, 화요일 3경기 3연전이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말에 일본 쿠시로에서 3연전 있었는데 그때 대명 킬러 웨일즈가
1패 후 2연승으로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었죠. 당시에 대명이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가 나왔던 1차전 지고 나서 4연패까지 빠졌다가 박계훈, 이창훈 선수가 나왔던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연승을 하면서 또 분위기를 바꿨던 연승을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3연전 정규리그 4, 5, 6차전 일정이 역시 되겠고요. 대명이 한라전 홈앤더웨이 2연전 1승 1패 후에 20일 만에 또 리그 경기 갖겠고 종합선수권 우승을 했죠. 그 이후에 13일 만에 갖는 또 공식 경기입니다. 크레인즈는 최근에 6연속 루징 시리즈 16경기 3승 13패라는 부진 후에 프리블레이즈 3연승으로 또 분위기를 바꾼 상황인데요. 대명의 부상 선수들이 많습니다. 수비수 정종현, 이호성, 김동완 이런 선수들 이번 시리즈에 복귀 가능할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종합선수권 때 프레임 코치 김범진 선수를 봤었는데 혹시 또 이번에 리그에서 또 첫 출장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또 궁금증도 생기고 있습니다. 대명의 최시영 선수 현재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 중인데 14일 화요일 크레인즈와의 시즌 6차전부터 출장 가능합니다. 대명의 김연겸 선수는 아시아리그 통산 100경기 출장에 3경기 남았으니까 이번 시리즈 부상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대명에서만 100경기 이호성 선수 이어서 또 뒤를 따르게 되네요. 크레인즈의 니시와키 마사이토 선수가 역대 12번째 아시아리그 통산 400포인트에 3포인트 남겨놓고 있고요. 야나도리 시니아 선수는 수비수로서는 역대 3번째 통산 200도움에 도움 5개를 남겨놓고 한국 원정에 오게 됐습니다. 이 시리즈 두 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3연전입니다. 플레이오프권 경쟁에 있는 두 팀. 매 경기가 6점짜리죠. 야, 이거 참 기대도 되고 한 말씀씩 들어보죠. 꽤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바노프 선수가 그냥 쭉 뛰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경기의 이제 경중 같은 부분 이제 뭐 지난 두 경기에서 사실 이제 다른 선수도 굉장히 잘해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지금 경기의 경중을 생각해 본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는 이바노프 선수가 이제 전부 출장할 공산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뭐 아우진 씨 선수보다는 그래 조금은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우진 씨 선수도 최근에는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팀의 이제 수비 체계가 어쨌든 갖춰져 있는 대명이기 때문에 그런 힘을 조금 더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바노프 선수가 유리하다. 골스탠딩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과적으로 어쨌든 부상자들이 이제 대명은 사실 지금 나간 부상자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좀 어쨌든 뭐 테스트위드 선수도 있고 이런 테스트위드 부분이 선수는 아예 못 뛰고요. 그렇죠. 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분명히 영향력은 있을 거예요. 근데 크레인즈 같은 부분도 어쨌든 시게노 슌스케 선수가 최근에는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시게노 선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이상적인 3라인 센터 자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리치도 길고 스케이팅 그렇게 이제 깔끔한 선수는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활동량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페널티 킬링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크레인즈는 시게노 선수가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대명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징계니 부상이니 해서 선수진이 쭉 빠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연전은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대명 같은 부분은 힉스 선수가 팀에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네. 공격적인 부분에서 플레이 메이킹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큰 영향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잘 살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판단력 부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힉스 선수를 이제 크레인즈 입장에서는 뭐 아욱스트 칼린스라든지 어떤 선수들이 막아내느냐 뭐 야나도리가 됐건 아욱스 칼린스가 됐건 아니면 뭐 미노시마가 됐건 누가 됐건 어쨌든 이 힉스 선수를 이제 봉쇄하기 시작을 한다면은 대명의 전체적인 공격력이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잘 어떻게 보면 또 전술적으로는 크레인즈가 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고 최근에 또 오스 고스케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또 분위기가 좋아졌단 점력이 말이에요. 살아났죠. 그런 부분은 어쨌든 깊이 자원에서 좀 많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크레인즈에서 관측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대명은 사실 공격진의 깊이가 굉장히 좋느냐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좋지 않게 맞물리면 참 굉장히 어렵게 돌아갈 가능성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대명이 잘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수비적인 체계가 잘 잡혀 있는 데다가
한번 리드를 딱 잡으면은 대명이 진짜 무서운 팀입니다. 이제 리드를 어쨌든 1대1 뭐 0대0으로 계속 뭐 얻어맞든 아니면 뭐 대등하게 가든 0대0 가다가 뭐 스페셜 팀에서 물꼬를 딱 튼 다음에 지키는 운영으로 딱 게임을 끌고 가면은 진짜 대명이 까다로운 팀이에요. 그런 이제 운영 자체에 판을 깔 수 있을지, 판을 깔기만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좋은 성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이 이번에 깔리지 않는다면은 상대방의 뭐 선제점을 허용을 한다든지 순간 뭐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대량 실점을 허용하는 이런 그림으로 간다면은 역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큰 시리즈이기 때문에 예. 여러모로 좀 지켜볼 만한 지켜볼 만한 이제 볼거리 자체는 충분히 있는 시리즈가 아닐까 말씀 싶어요. 들어보니까 이게 변수가 진짜 많은데요. 박민철 PD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말씀 주셨던 브라이크스만큼이나 그 다음에 이제 힉스가 뭐 팀을 진두지휘하고 이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이제 깊이감을 더해줄 수 있는 선수가 저는 전정우 선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지난번에 이제 부상으로 이탈이 됐었는데 이번에 합류를 하면서 뭐 힉스가 봉쇄가 됐을 때 그 다음으로 이제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는 선수라 한다면 이제 전정우 선수가 될 텐데 이 선수의 활약도도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두 선수들이 얼마만큼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이종민, 이총현, 뭐 김연경, 오세안 등등의 뭐 스코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살아나느냐 죽느냐가 판가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눈여겨볼 점이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선제골의 중요성은 항상 승률과 직결되기 때문에 네. 예, 특히나 대명에게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이바노프는 시즌 초반 좀 많이 다소 흔들렸던 기복이 이제는 많이 안정화가 됐음을 확인했었죠. 지난 연말에. 그리고 종합선수권에도 나오고 하면서 그런 리그 공백기가 길어지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경기력 저하 이런 부분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무던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종합선수권에서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은 안 되고요. 이바노프도 이제는 돌아왔다라는 거를 또 확인했었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에서도 좋은 활약으로 계속 3연전 내내 뛰지 않을까 생각이 같이 들게 되고요. 네. 크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루징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특히 이제 지난번에 사할린 시리즈 때 극명하게 나왔죠. 경기력 부분이 많이 지쳐 보였다라는 거.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지쳐 보였다라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휴식기 동안에 끌어올렸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분명히 이제 크레인지도 중요 동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명전에서 올인 안양할라는 뒤도 안 돌아봐. 일단 대명전에 올인 하는 게 분명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꽃 튀는 고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향으로 변경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답답하고 안 좋은 뉴스이기는 했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다시 새롭게 목동으로 가서 적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속 홈아이스로 쓰던 고향에서 하는 것은 경기력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네요. 네. 대명에게 있어서 크레인지라는 팀은 참 악연의 팀인데 그러니까요. 지난 시즌에 분패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요. 플레이오프까지 갔었죠. 네, 하지만 지난 시즌의 크레인지와 올 시즌의 크레인지는 완전 다른 팀이 되어 있고 또 앞선 9시로 3연전에서도 그게 결과로서 나왔던 것 같고요. 대명이 또 위닝 시리즈를 적지에서 했죠. 이번 시리즈도 또 대명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적절히 종합선수권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나 휴식도 적절하게 취한 것 같아서 고향이라는 장소 저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김범진 코치가 1월 11일에 생일이에요. 전 생일에 리그 선수 출장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내심 기대감이 있습니다. 선수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팀이 이기면은 그날 모자 쓰고 한번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온더스포츠 이 시리즈 생중계합니다. 1월 11일, 12일, 14일, 토요일, 일요일, 화요일 모두 저녁 7시고요. 고향 어울림들이 얼음마루에서 생중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온더스포츠, 네이버 스포츠 일반 카테고리에서 보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의 온더스포츠, 인스타그램 온더스포츠 등에서도 같이 또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28회
아직도 더 많은 소식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NHL 핫앤 낫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NHL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분위기가 있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핫! 오늘은 두 팀, 그리고 낫의 한 팀이 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 팀씩 보겠습니다. 먼저 저지의 주인공,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죠? 템파베이 라이트닝, 오늘 핫! 첫 번째 차지했습니다. 요즘 기세가 정말 대단한데 7연승입니다. 홈에서 3승하더니 원정에서도 4승, 연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참 이게 최근 6경기 다 한두 골 차, 되게 근소한데 정규승 행진을 거두고 있네요. 지난 한 주 볼까요? 1월 1일 몬트리올전 2대1 승리, 1월 4일 오타와전 5대3 승리했고 1월 5일 캐롤라이나전까지 3대1로 승리를 하면서 12월 23일 플로리다전부터 시작해서 7연승이네요. 네, 최근 13경기를 보면 워싱턴전에서만 2패했고요. 나머지 11경기에서 10승 1OT예요. 어마어마한 페이스입니다. 자, 이 연승의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1차적으로 꼽을 수 있는 선수는 안드레이 바실렙스키 선수가 최근에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게 제일 이제 크죠.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실렙스키 선수가 부진을 하면서 또 잡을 수 있는 경기도 많이 놓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올해 조금 이제 좀 약점 같은 부분이 계속 부각되는 이제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제 공략을 상대방이 잘 하면서 좀 올해 바실렙스키 선수가 많이 좀 어려웠는데 7연승 기간 동안 5경기 출장을 해서 세이브 성공 93.5%, 11실점 정도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해급의 거의 호성적을 거의 재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난 25경기에서 사실 이제 세이브 성공률이 90.6%에 그치면서 참 바실렙스키 선수가 그동안 좀 많이 공략이 됐다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5경기 7연승 기간 동안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또 더 좋은 점은 지난주 경기는 공격으로 이제 소문난 팀 하면 결과적으로 몬트리올, 캐롤라이나 이런 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팀들을 상대로도 1실점을 하면서 지금 훌륭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바실렙스키 선수를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안드레이 바실렙스키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쳤던 것이 이번 연승의 가장 큰 배경으로 보이는군요. 그 외에 또 어떤 점들이 좋았나요? 사실은 정말 이 템파베이 같은 부분은 여러 조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진짜 큰 이 팀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 들어서 앤서니 서렐리 선수가 작년에 좋았던 기량이 더 좋아져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라인 조합을 더더욱 더 유동적으로 짤 수 있다라는 부분이 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서렐리 선수가 이제 워낙 이제 활동량이나 수비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았고, 사실 작년에 이제 호성적을 올릴 때도 서렐리 선수가 3라인에서 제 역할을 다 해줬기 때문에 이제 템파가 정말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은 득점 기여까지 서렐리 선수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2라인 센터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는 템파가 어떤 조합을 꺼내들었냐라고 하면 1라인에 쿠체로프, 스탬코스, 포인트를 꺼내들었습니다. 팀에서 제일 좋은 공격, 최고로 날카로운 공격 3명을 그냥 묶는 이런 조합을 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쿠체로프 포인트를 묶고 스탬코스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그 알렉스 킬론, 올해 킬론 선수도 굉장히 활약도가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1, 2라인, 3라인을 쭉쭉 분산을 하는 모습으로도 가져갈 수도 있고, 상대방이 라인 깊이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타일러 존슨 선수를 4라인 센터로 딱 넣어버리면서 순간적으로 미스매치를 아주 크게 유도를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이제 템파베이의 사실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올 시즌은 서렐리 선수가 더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런 강점이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수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버펄로랑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버펄로는 톱6 중에 8명이 있는데 이 선수들을 좀 잘 활용하지 못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은, 템파 같은 부분은 이렇게 8명 정도가 있어도 굉장히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짤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조합을 짤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요. 어떨 때는 헤드만 선수와 세르가초프 선수를 묶는 이제 선택을 할
1라인으로 묶는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헤드만 선수와 루타 선수가 묶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경기 같은 부분에는요. 예. 그런데 셰튼커크 선수도 있고 셰튼커크 선수와 뭐 맥도나 선수를 묶으면은 예전에 뭐 뉴욕 레인저스에서 이 두 선수가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합이 나오고요. 그리고 맥도나 선수와 체르나크 선수를 묶어도 이 선수들이 작년에 셧다운 페어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코번, 쉔, 루타 이런 자원들이 다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맥도나 선수가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코번 선수나 코번 선수를 이제 집어넣으면서 그 문제를 또 메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상황에 맞게 여러 조합으로 잘 짜는 어떻게 보면 쿠퍼 감독이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제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점은 역시나 여러 조합이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층이 워낙 뎁스가 좋다 보니까 감독으로서도 선택지가 많아서 일단 좋은데 선수들이 또 그 부응을 또 잘 해주는 것 같고요. 좋은 결과로 나오고 있네요. 선택지도 많은데 그 선택지를 잘 활용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 템파가 지금 잘 나가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애틀랜틱 디비전 3위까지 올라온 템파베이인데 1위 보스턴보다 2경기 덜 했는데 7점 뒤져 있고요. 2위 토론토가 오늘 졌죠? 졌습니다. 토론토보다 3경기 덜 했는데 승점 1점 뒤져 있으니까 사실상 2위인 것 같아요. 야, 이거 템파베이가 이 보스턴마저 지금 위협을 하는데 기대가 되네요. 워싱턴이 어떻게 한번 미끄러지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올해 템파가 진짜 스탠리컵 결승까지 쭉 갈 가능성 자체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승컵을 들어올리기 위한 여정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올라오는 거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적절한 타이밍. 작년에 이 시점에서 올라온 팀이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였습니다. 네. 자, 7연승 템파베이 이제 홈 2연전으로 다시 가는데 연승 행보를 보겠습니다. 핫 두 번째 팀으로 넘어가죠. 어디죠? 댈러스 스타스입니다. 댈러스 스타스도 최근 4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이고요. 댈러스도 뭐 올 시즌 내내 좋은 페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꾸준하게 잘하고 있고요. 네. 12월 29일 애리조나전 4대2 승리에 1월 1일 윈터 클래식도 내슈빌전 4대2 승리를 했고요. 1월 3일 디트로이트전도 뭐 4대1로 아주 뭐 어렵지 않게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센트럴 디비전 4위 이하 팀들과의 거리를 조금씩 벌리고 있는 댈러스 스타스인데요. 지난 한 주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두 번의 역전승이 굉장히 이제 중요했었죠. 이제 애리조나, 내슈빌 같은 강호들을 상대로도 2번 연속으로 이제 역전승을 거둘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댈러스의 또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공통적으로 참 재밌었는데 두 경기 모두 0대2로 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을 했고 3피리어드에 멀티골을 올린 점 역시 동의를 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뒤에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탄탄한 수비력으로 일단 버틴 다음에 상대방의 빈틈을 찾는 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거는 리그 최소 실점에 육박을 하는 골텐딩 듀오와 더불어 굉장히 탄탄한 수비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팀이 공세적으로 딱 바꿨을 때는 지금 말씀드리는 특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죠? 수비진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담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네. 그 부분이 더더욱 강화가 되는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공세적인 이제 입장을 딱 취하기 시작될 때부터 더더욱 가속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은 각 라인별로 파운반에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라인의 헤이스카넨, 2라인의 클링베리, 3라인의 세케라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공세적인 으로 운영을 하면은 진짜 깊은 지역까지 공격에 가담을 하면서 공격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굉장히 자주 보이거든요. 헤이스카넨 선수나 클링베리 선수 진짜 완전 네트 뒤까지 내려오는 퍽을 가지고 그냥 쭉 침투하면서 내려오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이제 댈러스의 하키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공세적인 역할로 전환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격수가 순간적으로 4명이 되는 이런 식으로까지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애리조나 내슈빌전의 3피리어드 골에는 모두 수비수들이 기여를 해 있습니다. 네. 0대2로 뒤지던 경기를 2번이나 뒤집었다는 거. 뭐 그러한 역전승이 포함된 연승이라는 게 의미가 있고 그런데 그 안에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수비수들의 이 공격 가담, 공격력이 결국 역전승의 또 큰 발판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댈러스 스타스입니다. 댈러스가 이제 서부 캘리포니아 원정길에 오르게 되는데 LA 애너하임 세너제이를 만나게 됩니다. 승점 쭉 또 올리겠네요. 쭉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댈러스 스타스 연승도 어디까지 갈까요? 흥미롭네요.
다음 이제 낫으로 넘어갑니다. 낫은 오늘 한 팀인데요. 어디죠?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입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가 오늘 낫에 선정됐습니다. 최근 3연패 빠져있는 팀인데 최근 5경기도 1승 4패 좋지가 않습니다. 12월 31일 LA전 3대5로 패배를 했고 1월 2일 베이거스전 4대5 패배, 1월 4일 애리조나전 2대6 패배하면서 쭉 그냥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LA전에서 패배가 또 좀 쓰라릴 것 같은데 이 원정길 성적이 안 좋아졌군요. 서부 원정을 그냥 망쳐버렸습니다. 이제 사실 이번 원정 6연전이 있었고요. 그 중에 서부 5연전, 캘리포니아 원정부터 시작하는 서부 5연전이 잡혀 있었는데 이 경기들을 그냥 아주 싹 망쳐버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순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는 또 안타까운 상황이 됐고요. 네. 지금 캘리포니아 3연전에서 승점 1점밖에 못 탔거든요. 그리고 퍼시픽 두 팀한테도 그냥 아주 쭉 그냥 연패를 당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필라델피아가 홈에서는 13승 2패 4-5T이고요. 반면에 원정에서는 9승 13패 1-5T입니다. 이 홈과 어웨이 성적 편차가 굉장히 심한 팀 중에 한 팀이에요. 필라델피아가. 그러한 모습이 이번 서부 원정에서도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뭐 여실히 이제 드러났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지난주 이렇게 안 좋았던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좀 특히나 두드러졌나요? 1차적으로는 페널티 킬링을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눈에 띈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3경기에서 꼬박꼬박 파워플레이 골을 허용을 했어요. 특히 네. LA전은 3차례의 페널티를 범했거든요. 페널티 3번 범했는데 다 파워플레이 골로 연결되면서 아이고.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그 경기는 쇼트핸드 골까지 딱 얻어맞으면서 그냥 아주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4골이 나왔네요. 예. 이러면서 패배의 굉장히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수비 지역에서 퍽 처리 같은 부분을 깔끔하게 못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페널티 킬링에선 더더욱 이제 수비 지역의 퍽 처리 같은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퍽을 가진 선수들에게 너무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다가 포메이션이 붕괴가 되면서 실점이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페널티 킬링에 거의 굉장히 큰 약점을 노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불안한 모습이 많이 관측이 됐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사실 필라델피아가 장기적으로 좀 더 높은 순위에 가려고 한다면은 꼭 이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널티 킬링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페널티 킬링 실점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 3경기 5실점, 5실점, 6실점 대량 실점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골텐딩도 믿음직스럽지가 못하다면서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올해 필라델피아가 카트하트 선수가 이제 주전으로 발돋움을 해주면은 잘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주전으로 하트 선수가 조금 불안할 때는 엘리엇이 잘하고 엘리엇이 좀 불안할 때는 하트가 잘하고 이런 식으로 좀 돌려막기가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요즘에 최근에 이제 NHL은 주전급 골리 2명을 이제 돌려 쓰는 게 거의 트렌드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풀리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 원정 연전에선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LA 애리조나전은 모두 주전골리가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교체가 됐었고요. 베이거스전은 하트 선수가 이제 쭉 풀타임으로 활약을 했지만 28세이브 5실점으로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골텐딩이 발목을 잡았던 필라델피아가 좀 그 악몽이 좀 되살아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지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부 5연전을 비롯한 원정 지금 연전에서는 좀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가 현재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5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권입니다. 예, 뭐 이번에 좀 원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반등이 필요할 것 같네요. 핫 앤 낫 총 3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NHL 다가올 한 주 동안에는 어떤 경기들을 보면 좋을까요? 1월 8일은 밴쿠버와 템파베이 경기가 있습니다. 7연승 팀들끼리의 경기네요. 야, 기대가 됩니다. 뭐 이런 부분 좀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뭐 JT 밀러 선수도 템파베이 밴쿠버의 유니폼을 입고 이번엔 템파베이에 맞서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1월 9일은 오늘 있었던 오늘 있었던 경기가 아니죠. 지난번에 있었던 위니펙과 토론토의 이제 리매치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드먼턴 토론토였고요. 위니펙 토론토 경기에서 위니펙 경기를 아주 잘 해놓고 이 실점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지는 경기였거든요. 이번에는 그 이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10일은 미네소타와 캘거리의 경기가 있는데 미네소타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캘거리를 상대로 어떤 모습이 나올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과 아일랜더스 그리고 에드먼턴과 캘거리의 경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올해 보스턴, 아일랜더스 쭉 메트로와 각 디비전에서 이제 선두권을 달리던 팀이었고 에드먼턴 캘거리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라이벌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월 13일은 토론토와 플로리다의 경기가 있습니다. 지금 플로리다가 조금은 이제 악셀을 밟으면 토론토를 위협할 정도로의 그런 위치까지 올라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론토 입장에서도 미리 이제 기선 제압을 하는 게 중요를 하고 플로리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토론토를 꼭 잡아야겠죠. 네. 그리고 1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캐롤라이나와 워싱턴의 경기가 있습니다. 요 두 팀이 만나면은 항상 좀 재미있는 경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번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워싱턴이 좀 캐롤라이나한테 좀 발목 잡히는 경기가 생각보다 잦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 워싱턴이 언제쯤 주춤할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지난주에 또 가장 최고의 화제 경기 중에 또 하나였죠. MT넷으로 2골을 뒤집는 그렇습니다. 세너제이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사실 저는 그거 보다가 전내 이상하고 돌렸는데 이겨 있더라고요. 참 당황스러웠거든요. 워싱턴의 저력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그렇습니다. 경기였습니다. 그런 팀입니다. 그리고 올해 세너제가 얼마나 답답한 팀인지. 반대로. 그렇죠. 막 정말 뭐 마틴 존스 선수가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수준으로 그냥 아주 속절없이 그냥 당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참 샤크스 입장에는 답답하죠. 그 경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밴더 케인 선수가 이 피리어드만 헤트트릭을 하면서 이거는 질 수 없는 상황으로 게임이 흘러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스포츠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NHL 핫앤낫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비하인드 넷 잠시 후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0년) 새해 첫 회차 228회 오늘 마지막 소식은 2020 IIHF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최종 리뷰 시간입니다. 12월 26일부터 1월 5일까지 이번 대회는 체코에서 진행이 됐었죠.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모두 끝났고요. 오늘 토너먼트 결과까지 해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최종 순위별로 총 8팀 토너먼트에 올라왔던 8팀 한 팀씩 짧게 정리를 하고 대회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8위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8위 슬로바키아입니다. A조에서 1승 3패, 승점 3점으로 4위로 토너먼트 8강에 올라갔는데 8강전에서 B조 1위 캐나다에게 1대6으로 지면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이번 대회를 좀 돌이켜보면은 갈수록 상위 팀과 격차가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슬로바키아가 거의 뭐 지금 스위스 자리를 거의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갈수록 상위 팀의 격차가 커진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카자흐랑 사실상 거의 뭐 접전이었습니다. 거의 사실 이 3대1 경기가 사실 2대1 경기였기 때문에 카자흐랑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팀들에게 모두 4점 차 이상 대패를 당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A조 같은 경우는 아주 그렇게 빡셌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조금은 조 자체가 잘 풀린 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에게도 대패를 하고 카자흐와 접전 이런 부분은 결코 이제 슬로바키아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고요. 참 이런 부분은 슬로바키아가 많이 좀 어려워지는 느낌으로 가고 있네요. 슬로바키아로서는 좀 한계를 한번 느끼게 그렇습니다. 되는 그리고 이번에 사실 8강 대진이 다 좀 진짜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느낌이었는데 딱 하나가 이거는 뭐 이 8강전 결과는 안 바뀌겠구나 하는 경기가 슬로바키아 캐나다 경기였습니다.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상대로 쭉 나오게 됐죠. 네, 8위 슬로바키아였습니다. 다음 7위는 홈팀 체코인데요. B조에서 1승 1연장패 2패 승점 4점으로 4위로 8강에 올라갔는데 8강전에서 A조 1위 스웨덴에게 역시 0대5로 완패를 하고 끝났습니다.
아, 홈팀인데 많이 아쉽네요. 많이 아쉽죠. 사실 이거는 부상자가 있기는 했지만 좀 페널티 관리를 결과적으로 못한 게 체코의 발목을 제일 크게 잡았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시작부터 부상자가 나오게 됐고 6초 만에 이제 부상자가 나오게 됐다고 이제 지난주에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전 골리, 백업 골리까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서드 골리가 경기에 또 출장을 하게 되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도 이제 주전 골리가 이제 스웨덴전에 돌아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분위기 전환의 계기점은 마련을 했습니다만은 실현이 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페널티 관리의 실패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원인이 되게 됩니다. 예. 이번 대회에서 제일 많은 페널티 시간을 기록한 팀이 체코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모든 팀을 다 통틀어도 파워플레이 골을 제일 많이 허용한 팀도 체코예요. 예. 모든 팀 부분 슬로바키아 앞서 언급드린 슬로바키아 카자흐 다 포함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많이 아쉽죠.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체코다운 공격력 결과적으로 체코도 이제 공격으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하키 스타일을 지니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공격력 같은 부분은 뭐 러시아전도 승리를 하는 부분 화력으로 힘으로 아주 러시아한테 이기는 그런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체코다운 공격력 자체는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기대를 하신 분들도 많았고 홈에서 또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러게요. 불구하고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체코도 1라운드 패퇴라는 좀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체코가 첫 경기 러시아전 기분 좋게 이기고 또 홈 대회고 기대감이 컸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8강에서 탈락. 7위라는 성적은 이 불만족스러운 결과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7위 체코였습니다. 다음 6위입니다. 6위는 미국인데요. 예. B조에서 2승 1연장승 1패, 승점 8점, 2위로 8강에 올라갔고 8강전에서 A조 3위 핀란드에게 0대1로 패하면서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지난주에 이현숙 기자님, 예. 미국 우승 후보라고 그랬는데 8강에서 탈락이라니요. 전 진짜 이거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조별 예선에서 보여줬을 때만 경기력만 보더라도 굉장히 훌륭했고 실제로 2위 그 지옥 B조에서 2위면은 굉장히 훌륭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를 가만히 지켜보시면은 확실히 흐름을 휘어잡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었어요. 그리고 파워플레이도 강력했기 때문에 거의 뭐 매 경기 파워플레이 골을 있는 대로 꽂아버리면서 힘으로 그냥 상대방을 꺾어버리는 이런 경기 양상이 캐나다전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근데 핀란드한테 이게 전혀 발휘가 되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핀란드가 이제 뒤에도 조금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핀란드가 생각보다 이제 공격력이 뛰어난 팀들에게 올해 굉장히 고전하는 양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스위스전, 조별 예선 스위스전 마지막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경기에서 스위스에게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참 어렵겠구나. 미국한테 물론 뭐 승산이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네. 미국을 상대로 지금 미국이 조별 예선에서 이제 보여준 이런 화력 같은 부분을 생각하면은 이 감당이 안 되겠는데? 라고 했는데 오히려 제일 핀란드 같은 경기력을 딱 보여줘 버리면서 미국을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역으로 말하면은 미국이 결과적으로 파워플레이, 강력한 파워플레이랑 흐름을 휘어잡는 능력이 중요한 토너먼트에선 전혀 나오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좀 미국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대회였죠. 네. 아, 미국. 지난주에 그냥 제가 흘리는 말로 했는데 이 현실이 될 줄이야. 우승 후보로 꼽았는데 4강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렇죠. 역시 비하인드 넷의 저주는 또 유효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과를 봤습니다. 미국이 6위였습니다. 다음 5위입니다. 5위는 스위스입니다. A조에서 3승 1패 승점 9점으로 2위를 기록하면서 8강에 올라갔고요. 8강전 B조 3위인 러시아를 만나서 1대3으로 패했고 역시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 핀란드를 잡고 A조 2위로 8강에 올라갔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또 토너먼트에서는 또 쉽게 미끄러졌네요. 저는 이게 B조 올해 강력했던 B조의 희생자라고 저는 스위스가 생각을 해요. 참 이제 조별 예선에서도 핀란드 잡아내는 경기력이 참 좋았고요. 이제 특유의 그런 역습을 살리는 공격력 같은 부분에서 핀란드의 빈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B조 A조 2위를 하게 되는 부분은 좀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A조 2위를 했는데 왜 러시아가 3등이란 말입니까? 참 이러면서
정말 불운을 겪고 말았다라고밖에 네. 요약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올해 정말 조별 예선 보시면은 스웨덴, 핀란드랑도 진짜 대등하게 싸웠었던 스위스였습니다. 진짜 대등하게 싸웠어요. 진짜 거의. 그런데 러시아를 상대로 완벽하게 봉쇄를 당하면서 거의 강팀과 약팀과의 경기 같은 느낌으로 게임이 끝나버렸거든요. 예. 이런 거는 참 스위스의 경기력이 조별 예선 좋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좀 미국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네요. 그런 경기력이 토너먼트 들어와서 나오지 않았다는 점 같은 부분은 좀 안타까운 대회라고밖에 요약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가 B조에서 3경기 할 때까지 B조 최하위에 있었던 팀이었는데 결과적으로 3위로 올라오는 바람에 스위스가 러시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스위스는 좀 불운했다. 예. 네, 그렇게 만약에 보시는군요. 이제 뭐 A조 예상 그냥 생각했던 예상대로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순서로 됐다면은 오히려 러시아가 굉장히 또 러시아랑 미국의 운명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네. 왜냐하면은 전반 이 예전부터 러시아 키가 핀란드 키에 그렇게 이제 좀 비교 우위에 있는 부분이 좀 굉장히 덜 나오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운명이 바뀔 가능성이 컸는데 이 스위스가 한번 또 이변을 만들어 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남 좋은 일만 하지 않았나 이번 대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대회 전체로 순위를 따졌을 때는 5위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좋은 부분은 있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역시 이 상대성이라는 건 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8위부터 5위까지 봤고요. 이제 4강에 진출한 4팀 보겠습니다. 4위 핀란드입니다. A조에서 2승 1연장패 1패 승점 7점 A조 3위로 8강에 올라갔는데 8강전에서 미국을 1대0으로 잡았고 4강전에서 캐나다에게 0대5로 완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 4위전에서 스웨덴을 2대3으로 또 지면서 결국 최종 순위 4위로 끝난 핀란드였습니다. 미국 잡을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좋았죠. 마지막 2경기 또 패배로 끝나면서 이게 마지막에 지고 끝나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기분이 아주 안 좋을 수밖에 네. 없고요. 그리고 이제 4강 갔을 때도 상대가 캐나다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8강에서 캐나다를 떨어뜨린 팀이 핀란드였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괜찮겠는데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약점 뭐냐면은 자신들의 이제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면은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 게임이 많이 틀어지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 수비적인 칼날을 가진 팀들이 약점이 되면은 딱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핀란드가 좀 그런 약점 같은 부분이 좀 더 이제 부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상대 탄탄한 수비로 버틴 이후에 실수를 노리고 다시 또 수비로 들어가는 핀란드에 어떻게 보면 그런 하키가 실현만 되면은 아주 좋은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 미국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 상황이 마련되지 않았던 경기는 너무 힘든 경기를 펼치면서 힘든 경기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조별 예선 스위스전 4강 캐나다전 메달 라운드는 뭐 사실은 조별 예선 재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4강전 조별 예선 이런 부분에서 언급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나왔다라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번 대회에서 핀란드가 강팀을 상대로 득점을 시원하게 만들어내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팀의 성적에서 크게 이제 영향을 주게 됐고요. 이 없던 살림에 그래도 이제 라스무스 쿠파리 같은 선수들이 올해 소집이 되면서 조금은 이제 힘이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카포 이런 선수들은 당연히 차출이 안 됐고요. 근데 쿠파레 선수가 첫 경기 스웨덴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남은 토너먼트 일정을 소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쿠파리라도 있었다면은 이라는 생각. 어쨌든 이 선수가 뭐 경기당 한 골씩이라도 기여만 하게 되면은 좀 결과가 달랐을 법한 게임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스웨덴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쿠파리 선수 좀 빈틈이 많이 느껴졌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핀란드 2번 연속으로 스웨덴을 넘지 못하면서 4위로 끝났습니다. 다음 3위인데요. 3위는 스웨덴이었습니다. A조 3승 1연장승. 사전 전승, 승점 11점, A조 1위로 8강에 올라갔던 스웨덴이었고요. 8강전에서 홈팀 체코를 5대0으로 가볍게 꺾었고
하지만 4강전 러시아전에서 연장 승부 끝에 4대5로 아깝게 패했고요. 결승 진출 실패했습니다. 3, 4위전에서는 핀란드를 3대2로 잡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조별리그 기세가 끝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도 뭐 대회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1라인을 볼 수 있었다라는 부분은 스웨덴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라인을 구성했었던 파게모, 헤글란데르, 산딘 이 세 선수의 화력도가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선수가 합해서 34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근데 거의 모든 선수가 거의 12, 13포인트 거의 그 정도로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지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최근 이제 스웨덴 하키가 많이 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수비들의 존재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 대회에서도 그대로 나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산딘 선수 그리고 린드크비스트, 스웨데르스트렘 이런 선수들이 1, 2, 3라인에 이렇게 포진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댈러스 선수들이 좀 적극적으로 파워 운반을 수비수들이 해준다든지 공격적인 부분에 가담을 하는 부분이 스웨덴에서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이제 나올 수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예. 스웨덴이 이번 대회 결국 결승 진출에 못 갔는데 근데 기록을 보니까 13개 대회 연속 조별리그 전승이라고요. 예. 13년 동안 조별리그에서 전승을 했습니다. 52승 무패. 조별리그 성적은 이런데 근데 13년 동안 우승은 한 번밖에 못 했어요. 금메달 한 번이죠. 야,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야박하게도 올해 이게 또 재현이 되면서 이게 안 좋은 전통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어쨌든 메달은 따긴 했는데 야, 그래도 조별 예선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한 이제 그림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는데 수비 지표 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페널티 킬도 좋았고 지금 뭐 세이브 성공률 이런 부분에서 다 좋아요. 근데 드문드문 수비 지역에서 실수가 정말 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 스웨덴 같은 부분은 올해 이번 대회에서도 사실 이런 트렌드가 계속 이어졌고요. 그 결과 이제 러시아전에서도 패한 부분도 그랬고 사실 진 경기 같은 부분이라든지 심지어 이겼던 핀란드전 같은 부분 동메달 결정전 같은 부분에서도 이런 수비 지역에서의 실수가 드문드문 나오게 되면서 위태위태하게 흘러갔던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수비 지역에서의 실수 같은 부분은 어떻게 좀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은 뭐 공격적인 부분으로 그 수비수들이 공격적인 가담이 크다면은 그걸 좀 체계적으로 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장면 같은 부분을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스웨덴 참 러시아전 그 연장패 석패가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3위로 끝난 이번 대회였습니다. 이제 두 팀 남았는데요. 결승에 진출한 두 팀입니다. 2위 준우승 러시아입니다. B조였고요. 2승 2패 승점 6점 3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했고 8강전에서 스위스전 3대1 승리를 했고 4강전에서 스웨덴을 만나서 5대4 연장승을 했고 결승에서 캐나다를 만났는데 3대4로 졌습니다. 근데 이게 결승전 3대1로 이기고 있다가 3피리어드 중후반에 7분 사이에 내리 3골 먹고 역전패를 당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러시아 키를 또 사랑하시는 이현숙 기자님, 러시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이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에 러시아에 조금 더 이제 제가 좀 더 왜냐하면은 봤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KHL을 자의적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올해는 KHL에 선발된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포드콜진 그리고 뭐 마르첸코 갈레뉴크 뭐 지난주에 쫙 언급을 드렸잖아요. 로마노프까지. 보론코프. 데니센코도 그렇고. 이게 제가 뭐 캐나다 매니저 주니어를 많이 보고 아니면은 뭐 US NDDP 이런 걸 많이 보면은 그쪽으로 조금 더 이제 갈 텐데 올해는 좀 러시아 경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많이 보던 선수라서 조금 더 이제 그런 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올해 러시아 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깊이가 굉장했고요. 팀의 깊이가 상당히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대회에서 제일 선수층을 비교했을 때는 제일 깊었던 팀이 러시아였던 것 같습니다. 데니센코, 호바노프, 알렉산드로프, 보론코프, 포드콜진, 마르첸코 이런 선수들이 공격진에 쭉 배치가 돼 있고 수비진에서도 로마노프, 자물라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친 데다가 미슐, 그 다음에 뭐 갈레뉴크 이런 선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공수양면에서 굉장히 탄탄했었던 러시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어렵긴 했습니다만은 결승까지 쭉 올라오면서 결승전에서도 참
12분 전까지 3대1로 앞서면서 다 잡았던 우승이었잖아요. 이거. 이 또 세 번째 골이 막심 소르킨 선수, 이 체스카 모스크바에서 있는 선수죠. 네. 이 선수가 세 번째 골 넣으면서 제가 봤을 때 끝났다, 이겼구나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 야박하게 끝나고 말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조별 예선에서도 러시아가 정말 기복이 있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체코전이 굉장히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경기가 잘 풀리면 캐나다전처럼 그냥 초반 승기 딱 잡으면서 6대0으로 끝내버리는 이런 게임이 나오는 반면에, 참 어렵게 가면 체코전 같이 진짜 게임이 어렵게 풀리는, 그리고 미국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예. 부분이 참 많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3피리어드 막판에 이 기복이 발목을 딱 잡게 되면서 뭐 또 고배를 마시게 됐네요. 네. 러시아 정말 아까운 준우승, 이렇게 대회 또 안타깝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1위 우승팀입니다. 러시아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죠. 캐나다입니다. B조에서 3승 1패, 승점 9점, B조 1위로 토너먼트에 올라갔고, 8강전 슬로바키아에게 6대1, 4강전 핀란드에게 5대0. 굉장히 그 손쉬운 두 경기였고요. 결승전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대역전극, 최종 스코어 4대3, 드라마틱한 결승전 승리였습니다. 조별리그에서 유일한 1패를 안겨줬던 팀이 러시아였어요. 캐나다가 그때 러시아에게 0대6 대패를 당했었는데, 야, 결승에서 이걸 이렇게 또 화려하게 서력을 했군요. 이거는 진짜 뭐 거의 각본 잘 들어온 뭐 드라마 수준이에요. 6대0으로 되갚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드라마 수준인데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뒤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좀 분위기가 확실하게 전환되기 시작한 거는 조엘 호퍼 선수가 확실하게 기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실점 같은 부분이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경기를 확실하게 좋아졌어요. 독일전부터 조엘 호퍼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후로부터 거의 뭐 실점 부분이 굉장히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러면서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이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베럿 헤이탄 선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선수가 이번 대회 주장이었죠, 캐나다. 근데 진짜 많은 이야기를 남긴 선수였습니다. 예.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전 6대0 대패를 한 다음에 러시아 국가가 나올 때 이 선수가 헬멧을 쓰고 좀 의도적으로 쓰면서 좀 이 자신들의 패배를 하니까,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좀 그 정서적으로 좀 자리를 잡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네. 어떻게 보면 리아스 안드레손 선수가 은메달 좀 던진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을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신뢰거든요. 국가가 나올 때 뭐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다는 네. 부분, 그 상대방의 국가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굉장히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뒤에 깔끔하게 사과를 하면서 자신들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그 뒤로부터 좀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헤이턴 선수가 캐나다 1라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많이 하면서 득점을 많이 했었고요. 핀란드전에 이제 승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드에 이 쇄골부터 부딪히면서 큰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결승전 출장이 불투명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지만은 결승전 출장을 강행을 했는데 팀의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이 선수가.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헤이턴 선수도 잘 많이 좀 이 드라마 각본에 많이 좀 관여가 된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대회가 캐나다를 쭉 이제 해도 뭐 영화를 거의 만들어도 될 정도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도 될 정도로 거의 뭐 진짜 잘 쓰여진 각본 같은 모습 많이 보여줬어요. 네. 러시아전 대패, 에이스 선수가 러시아전에서 대패하는 경우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알렉시 라프리네 선수가 러시아전의 대패 중에서 부상을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경기 골리 교체 이후에 분위기가 반전이 됐고, 에이스 선수도 플레이오프 라운드에 맞춰서 복귀를 했는데 또 순탄하게 가는 척 하다가 준결승에서 주장이 큰 부상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승전에 극적으로 이 주장이 출전을 했는데 1대3으로 지고 48분까지 1대3으로 지고 있던 경기를 동점을 만들고, 근데 그 동점골이 말씀드린 대로 그 주장이 또 동점골을 넣었고, 네. 그리고 4라인 공격수 에이킬 토머스 선수가 마지막 결승골을 넣으면서 게임을 우승을 하는, 그리고 이 서력을 한 상대가 조별리그 최악의 이제 대패를 안겨주면서 이 비관론이 일게 만들었던 러시아였단 말이에요. 진짜 예. 어떻게 보면 이번 대회에서 캐나다는 진짜 잘 쓰여진 각본, 드라마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팀이었습니다. 참 그 과정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캐나다로서는 다른 대회보다 더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우승 대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8강에 올라왔던 8팀 정리를 쭉 해봤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개인 수상자들 어떤 선수들이 선정이 됐는지 볼까요? 최우수 골리 말씀 주셨던 캐나다의 조엘 호퍼 선수네요. 그리고 최우수 수비수는 스웨덴의 라스무스 산딘, 최우수 공격수 캐나다의 알렉시 라플레니에, 미디어가 선정한 베스트 6 보니까 캐나다의 호퍼, 스웨덴의 산딘, 러시아의 로마노프, 스웨덴의 파게모, 캐나다의 헤이턴, 역시 캐나다의 라프레니에 선수가 6명 선정됐고 이번 대회 MVP 캐나다의 알렉시 라프레니에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헤이턴 선수가 MVP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도 뭐 라프레니 선수도 잘했습니다. 뭐 3관왕이네요. 최우수 공격수, 그렇습니다. 베스트 6, MVP까지. 이것 때문에 뭐 거의 내년 드래프트 1위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지 않나. 네. 더 이제 도장을 찍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아스카로프 선수도 이제 전에 이제 방송 때 언급을 드렸지만 아스카로프 선수가 올해 참 못했거든요. 이번 대회에서. 네. 17살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기회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라프레니에 선수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상만 없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지만 아무튼 잘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2020년 대회는 끝났고요. 2021년 내년 이제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조편성이 나왔습니다. A조는 캐나다, 핀란드, 스위스, 슬로바키아, 독일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강등 결정전에서 독일이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2승 제압을 했고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B조는 러시아, 스웨덴, 미국, 체코, 오스트리아 이렇게 총 5팀인데 오스트리아가 이제 승격팀이 됐죠. 오스트리아 뭔지인지 모르겠는데 네. 참 이번에 사실 B조가 별로 안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캐나다랑 스웨덴 자리 바뀐 수준이거든요. 예. B조 지옥은 유효하다 여전히 라고 이제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A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캐나다 좀 막을 팀이 없어 보이죠. 지금은 봐도 이제 슬로바키아랑 독일이 좀 강등 결정전을 하는데 근데 올해 되면 보면 독일이 훨씬 세 보이거든요. 슬로바키아보다. 물론 독일이 강등 결정전에서 카자흐한테 한번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B조의 그 수라장을 뚫고 온 그 경험을 발휘하면서 마지막 경기에서 완전 그냥 카자흐를 쓸어 담아버리고 6대0으로 쓸어 담아버리고 카자흐를 D1A로 보내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네. 식으로 보면은 내년 A조 같은 경우에는 1, 2위는 사실 2위도 올해 스위스한테 잡히는 거 보면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1, 2위가 좀 고정이 되는 상황에서 3, 4, 5위 싸움이 진짜 치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B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오스트리아가 그냥 최하위는 확정이고 자, 2조에서 스웨덴이 또 조별리그 전승을 할까? 이번에 이게 되면은 진짜 대단한 거죠. 예. 러시아, 미국, 체코 있는데 여기서 진짜 지금 2조에서까지 전승 유지가 된다? 라고 하면은 진짜 이 전승 유지됐고 실제로 전승을 했는데 또 토너먼트에서 네. 사실 이제 결승전까지 못 가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이 결국 이번에 강등됐어요. 뭐 좀 뚫지를 못했네요. 결국은. 네. 2021년 이렇게 조편성이 이미 나와 있는데 또 내년 이맘때쯤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넷 228회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나눌 얘기는 다 풀었고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 비하인드 더 넷 기존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비하인드 더 넷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온더스포츠, 네이버 TV 온더스포츠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감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온더스포츠, 인스타그램에도 온더스포츠 열려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9회 다음 회차는 1월 15일 수요일에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다시 새로운 회차 준비를 하겠고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또 많이 하키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현섭 기자, 박김천 PD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